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오랜만에 취신남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25번째 취신남입니다. 취신남의 기사를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업별로 가니까 기사가 좀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급적이면 다 산업별로 묶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하반기 때 보실 때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에 관련한 그런 기사만 좀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산업별 기사와 경쟁사 기사까지 한번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가급적이면 산업으로 좀 묶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볼까요? 반도체 산업입니다. 일단 메모리 불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인 SK하이닉스 그리고 수많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자, 메모리 불황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뭐 물론 여기선 삼성 기사이긴 한데 전 전반적인 산업으로 좀 파악을 할게요. 영업이익 전망치 속속 하향, 미중 통상 갈등이 최대 변수다. 지난 1분기, 10분기 만에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특히나 ICT 업체의 투자 지연 등으로 촉발된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죠. 이 불황이 2분기에 계속될 뿐만 아니라 원래는 2분기까지로 다 예상했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도. 근데 이게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 물론 반도체 업만 그러겠습니까? 다양한 산업이 겪는 이런 어떤 경제 생태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즉 좋아졌다. 갑자기 나빠질 수 있고 나빠졌다 또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좋아질 만한 여건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왜 삼성전자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냐? 바로 메모리 시장 자체의 불황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D램 값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5월 달에도 3.75달러로 지난달에 비해서 6.25%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럼 메모리가 왜 불황이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유죠. 작년 4분기에 글로벌 대형 ICT 업체들 뭐예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대형 데이터 센터들을 가지고 있는 서버를 필요로 하는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투자 지연,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촉발됐다라는 거죠. 당초 ICT 업체들의 투자가 서서히 회복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는 원래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중 무역 마찰 등의 변수가 더해지면서 회복 시점을 좀 더 늦춰 잡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상과 달리 3분기나 4분기까지도 메모리 부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예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 아마 하반기 때도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겁니다. 엔지니어가 됐건 아니면 비엔지니어가 됐건 여러분들은 이런 산업의 어떤 현황, 흐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공기업 그 합격하신 분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도착하고 있어요. 또 제가 사기업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반입니다.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NCS인 것 같고요. NCS 통과하신 다음에 면접 때문에 어려움 겪으신다면 예, 저한테 SOS 치세요. 공기업 면접은 굉장히 좀 심플하고요. 공기업 면접은 또 채용 비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구조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공략하기가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인국공이죠. 이제 인국공 아마 여러분들 지원하실 분들도 많을 거고요. 아마 진행하고 계실 거고요. 하반기에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고의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공기업은 정말로 중요한 게 최고 경영자 CEO의 어떤 방향입니다. 공익적인 측면과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인국공 같은 경우에요. 어떤 식으로 이익을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임원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영종도랑 송도랑 강화도를 묶어서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 인천공항이 성장 정체를 극복하려면, 즉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했잖아요. 그러려면 무비자, 그 다음에 규제 프리존 도입해서 물류와 관광 허브로 만들어야 된다. 즉 인천국제공항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해외 사업을 따내서 연 일자리 창출에 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전략. 청임기 중에 공항 이용 요금 동결, 고객 편의성 높이는 데 중점이라고 합니다. 자,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환승률에 민감하다. 왜?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개항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허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중간지적인, 그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환승이 되게 민감했죠. 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는 환승객이 늘어날수록 국적항공사는 단위당의 수송비용을 낮추고 항공 편수를 늘려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시에 공항과 국가의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개항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진행 7분이 환승률을 올리기 위해 무던히 애쓴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결이 감지되고 있다. 뭐예요? 이건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세계 항공산업이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인천공항은 더 이상 어떤 중간지적인 허브의 역할이다. 이거 가지고는 1등 어려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해 환승률 11.7%, 환정률 39.4%, 취향항공사 83개 부분에서 정체 현상이다. 또 내국인 여객 위주로 성장을 지속하는 것 문제 있어. 그래서 올 하반기 개항할 중국 베이징 다신공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경쟁 공항 추격도 긴급 상황이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인터뷰만 좀 볼게요. 인천공항은 운송 업무를 처리하던 1세대 공항에서 이번엔 공항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2세대 공항으로 진화하면서 세계 최고 공항이 됐지만 앞으로는 뭐 해야 되냐? 진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3세대 공항으로 전환해야 세계 리딩 공항이 될 수 있다라면서 안전은 당연히 가져가되 공항 경제권 구축을 최대 목표로 해서 신성장 거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천공항이 위치한 게 어디예요? 영종도죠. 옆에 뭐가 있어요? 송도가 있죠. 또 그 밑에 강화도가 있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지역을 가지고 비즈니스, 그 다음에 첨단 산업, 항공 지원, 물류 관광 허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에는 주거 기능이 포함된 글로벌 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해서 무역,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금융, 항공 등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항공기로 실어 나르기에 적합한 단소 경박형 첨단 산업, 바이오 칩, 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해서 생산 거점화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뭐 이게 맞건 틀리건 간에 뭐 이분이 인천국제공항을 망하게 할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족적인 좀 기능을 갖춘 단순한 어떤 이게 어떤 수단이 아니라 이걸 자체로 해서 플랫폼이 되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기업은 CEO의 전략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이 됐건 뭐 인문상경이 됐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방향이니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인터뷰를 읽어보시고 다른 공기업들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곳에 있어서의 사업 방향, 큰 사업 방향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비전 하에서 대표이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통산업으로 갈게요. 롯데백화점 땡땡 들고 해외 진출. 자, 백화점 산업은 뭐예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 있어서의 체험형 매장을 좀 강화한다. 그 다음에 온라인 쪽 좀 강화한다. 그 다음 백화점 자체의 PB 상품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고급 PB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자, 무엇을 들고 진출하냐? 역시 전용 PB를 들고 진출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첫 자체 브랜드, 가구에서부터 식기, 소형 가전까지 있다고 하네요. 토털 리빙 매장, 싸매종, 7월 롯데 백화점 하노이점 오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만 좀 볼게요. 롯데백화점이 오는 7월 새로운 자체 브랜드를 내놓고 베트남 시장을 공략한다. 백화점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를 수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시장 전용으로 만든 브랜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롯데백화점은 이 브랜드를 현지 맞춤형 제품으로 생산하고 한국 판매 없이 해외에서 먼저 선보인다. 그래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바이 롯데란 이름을 걸고 승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워낙에 그 롯데가 베트남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 그런 것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백화점은 베트남에서 해외로부터 직매입해 가격을 낮춘 수입 리빙 브랜드 편집 매장 탑스 매종과 의류 편집샵 엘리든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두 브랜드 모두 백화점이 자체 기획한 브랜드지만 한국에서 먼저 검증한 뒤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기획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해 1호점을 낸 적은 없다. 이건 마치 뭐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팔다가 소나타나 뭐 그랜저를 뭐 중국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용 모델, 뭐 미국 전용 모델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백화점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이게 백화점의 또 사업 방향이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 PB가 무엇이 있는지 엘리든, 뭐 파슨스, 엘리든 플레이, 유닛, 탑스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관된 거죠. 자, 유통산업입니다. 이번에 어디냐? 한섬입니다. 한섬은 뭐죠? 현대백화점 그룹의 의류 계열사죠. 오프라인 매장 새성공 공식. 사실 지금 패션이 다 안 좋은데 한섬은 살아남고 있죠. 저 이게 결국에는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자, 한섬이 최근에 광주에다 열었죠. 더 한섬하우스. 자, 주제별 배치 1대1 맞춤 조언 오프라인 패션 매장 새성공 공식.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런 기사 보실 때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직접 어떤 취재를 했다는 것보다도 한섬 홍보팀에서 만든 기사다라는 점입니다. 그걸 좀 알고 가되 그럼 얘네는 어떤 전략을 썼는지 이거에 좀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난달 문년 광주 더 한섬하우스 매출 목표치 2배 넘으며 순항 당연히 오픈빨이란 걸 뭐 받았겠죠. 남성 고객들 발길도 부쩍 늘었다. 제주에도 놓고 부산에도 넣겠다 등 매장 5곳 늘릴 것. 유통이 아닌 생활문화기업 돼야 정지성 현대백화점 회장 의지 반영됐다. 다 생활문화기업 되네요. CJ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뭐. 자, 지난달 22일 광주 광산구에 문을 연 더 한섬하우스는 패션 기업 한섬이 처음으로 보이는 콘셉트 스토어다. 이게 뭐야? 2종 브랜드의 제품을 한 공간에 혼합 배치한다. 고객에게 맞춤형 스타일링과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채널 백화점의 편집샵. 한섬에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럼 각각의 브랜드별로 보통 매장을 꾸미는데 이제 이것을 합쳐버린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인가요? 융복합의 영향인가요? 이걸 볼게요. 온라인 채널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역발상으로 선보인 한섬의 오프라인 매장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만 해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온라인으로 큰 회사들도 다 오프라인 매장을 열거든요. 그래서 온오프, 그죠? 옴니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문을 연 지 8일 만에 목표보다 2배가 넘는 매출을 거둔 데 이어서 다른 매장에는 찾아볼 수 없는 뭐가 있다. 큐레이팅 서비스가 있다. 한마디로 화장품 회사 올리브영이나 뭐 아리따움 같은 데 가면 옆에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션 매장을 즐겨 찾지 않는 남성 고객도 끌어들일 수 있는 큐레이팅 서비스가 있다는 거네요. 자,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를 선보이겠다. 10년 뒤에는 패션 회사보다 문화를 파는 회사로 인식되는 게 목표다. 그렇죠. 패션도 하나의 문화니까.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한번 좀 여러분들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한번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치면 나오겠죠. 갔다 오신 분들도 친절하게 올려놓는 거 있으니까 또 한번 찾아보시고 블로그도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저는 괜찮은 전략일 것 같고 하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프라인 매장을 낸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예전과 같은 옷을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반도체 산업이네요. 삼성, 모바일 AP, 퀄컴 따라잡나. 자, 이번에 좀 긍정적인 기사입니다.
자,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회사 AMD와 전격 제휴. 삼성 모바일 프로세서에 AMD 그래픽 기술 탑재 추진. 자, 파운드리, 이미지 센서 이어서 비메모리 공격 투자 잇따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삼성전자는 계속 이런 기사만 이제 내요. 비메모리 관련한 기사만 낼 거예요. 메모리는 그냥 심플하게 초격차의 기술이 나왔을 때에만 얘기할 거고요. 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톱5는 대만의 TSMC 48.1%, 삼성이 따라잡고 있죠. 이길 것 같아요. 전 결국에 삼성은 꼭 이기잖아요. 자, 이제 더 큰 시장이 이제 모바일 AP죠. 퀄컴이 뭐 1위고요. 미디어텍 대만 2위, 애플 3위, 삼성이 4위인데 이제 따라잡겠죠. 자, 삼성전자가 그래픽 프로세서, 그 다음에 GPU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손잡고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모바일 AP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난 4월에 2030 시스템 반도체 뭐가 있죠? 모바일 AP 지금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이미지 센서 소니가 강하죠. 파운드리 대만 TSMC 1위죠. 이곳에서 1위 달성 비전을 제시한 뒤에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이걸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어떤 특성상 파운드리랑 가장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1등을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 이미지 센서 등에서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선 기술을 선보이며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하나 얘기해야 되겠죠. 모바일 AP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전략으로서 AMD랑 같이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차세대 모바일 시장에서 혁신을 가져올 획기적인 그래픽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AMD랑 함께 새로운 차원의 컴퓨팅 환경을 선도할 모바일 그래픽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좀 볼까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활용되는 모바일 AP는 CPU, GPU, 그 다음에 보안 칩, 통신 모뎀 등 다양한 기능이 함께 탑재된 시스템 온칩 형태이다. 모바일 AP를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는 GPU 기능을 탑재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영국 반도체 업체인 ARM의 기술을 활용해왔다. 자, 모바일 AP에 AMD 기술을 어느 정도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향후 파트너십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모바일 AP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전자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SoC 있죠? 여기 AMD의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죠. 각 애플리케이션 구동, 그래픽 처리 등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아무튼 삼성의 또 하나의 기사, 시스템 반도체에서 1등을 하기 위한 전략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업보고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6번째 기사 볼게요. 경제 이슈입니다. 화웨이 때리기에 왜 지구촌에 영향을 받나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좀 큰 사태죠. 미중 무역 분쟁에서 본격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타겟팅해서 화웨이 관련해서 쓰지 말라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또 중국 쪽의 입장에서는 미국 쪽에 협력하면 또 큰일 날 줄 알아라 라고 또 우리나라 협박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죠. 그거에 관련된 좀 내용인데 가족과 함께 읽는 경제교실 해가지고 좀 쉽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 지역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받냐,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스마트폰을 만들 때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인텔의 반도체 부품이 필요한 화웨이에는 큰 타격. 중국도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거냐? 반격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원료인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히토류 주요 공급 국가인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중단하면 인텔, 퀄컴 등 미국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원재료가 없어지는 거니까 반도체 생산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두 나라 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유럽 등 다른 지역의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화웨이와 경쟁하는 기업은 반사 이익을 얻겠지만 협력업체들 제품 생산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다른 나라까지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나와 있는 기사니까 전혀 이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금융산업 갈게요. 인터넷은행 예대율 뚝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서 인터넷은행 여러분들이 이용하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거는 지금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아마 예금 측면이 조금 강할 겁니다.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는 거의 뭐 학자금 대출 말고는 여러분들이 없을 테니까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뭐 신용대출이다, 담보대출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거고요.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데 있어서 그러면은 금리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게 예금 금리는 참 안 올려주는데 대출 금리는 정말 잘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행 선택할 때 있어서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인터넷 은행을 만들었을 때도 결국은 대출, 사람들한테 대출해주고 그 금리로 밥 먹고 사는 게 사실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건 대출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걸로 포지셔닝을 하는데 대출 금리를 낮춰도 인터넷 은행의 예대율이 60%로 뚝 떨어진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 4분기 84, 73%에서 1분기 60%대로 추락했다. 자, 고금리의 예금 적금 상품 돈 몰려 카카오뱅크 수신액 6조 이상 늘 때 대출 잔액 증가는 1.6조밖에 안 된다. 자, 인터넷 전문 은행의 예수금 대비 대출 비율을 나타내는 예대율, 즉 예수금 대비 대출 비율이 60%로 떨어졌다. 대형 시중은행은 100%를 넘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데 인터넷 은행 예대율은 올해 들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여러분들처럼 저금하는 그런 돈을 갖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대율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내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놨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자를 지급해 주려면 내가 이 돈을 잘 운용해서 나오는 이자 수익 가지고 일부를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 대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보다 내가 고객한테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그만큼 더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선 지속 가능한 경영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대형 은행들은 예대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이벤트, 우대금리 혜택으로 예금 적금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터넷 은행은 예대율이 너무 낮은 정반대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뜻 예대율이 오르지 못하는 건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 상황 영향이 크다네요. 부동산 규제 강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은행권 최고 수준 금리를 보장하는 인터넷 은행 예금 적금 상품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인터넷 은행에 지금 처한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중은행 대비 예대율이 좀 낮다. 다음 8번째 가전산업입니다. 이거 보셨죠? 삼성 똑같은 냉장고는 가라라고 얘기해서 프로젝트 프리즘 시동했다. 도어 개수 맘대로 선택 가능한 레고처럼 모듈형으로 제작한다. 핑크, 옐로 9가지 색 다양하다. 밀레니얼 세대 취향 저격. 프로젝트 프리즘은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자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한 백색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가지각색으로 분산되는 것처럼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과 경험을 담은 맞춤형 가전 시대를 열 것이다. 프로젝트 프리즘은 제조가 아닌 창조, 그 다음에 표준화가 아닌 개인화, 다른 업종과의 광범위한 협업 등을 통해 폭넓은 취향을 충족하겠다는 뜻을 담은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소비자가 각자 제품 소재와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나만의 취향과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이 각양각색인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는 프리즘 같은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다양한 니즈에 맞춘 상품들을 소싱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죠. 다음에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현대차 모빌리티 전략 통했다. 무슨 말이냐? 자, 인도 차량 공유 기업 레브에 현대차 전용 판매 채널을 확보했다. 중동 최대 차량 호출 기업에 1천억 규모의 5,000대 공급 계약했다. 호주의 카시어링 업체와 내년부터 구독 서비스를 제휴한다 라고 얘기해서 지도가 나와 있죠. 국가 현지 협업 기업에서 네덜란드의 카포쉐어 아이오닉 100대 공급.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차량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많이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항공기 탈 때 뭐 에어버스 탄다.
다음에 보잉 탄다가 아니라 대한항공 탄다, 아시아나항공 탄다, LCC 탄다. 항공사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단순히 현대차 탄다가 아니라 나는 뭐 탄다, 여기 뭐 카포시어 탄다, 여러분들 뭐 타다 탄다 이러지, 카니발 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도 뭐 린데,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는 카림, 호주도 카넥스트 도어, 인도 뭐 쭉쭉 나와 있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현대자동차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보팀에서 적었겠죠. 그런 기사로 좀 봐주시죠. 다음에 물류산업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물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류에서도 있어서도 이 생산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간당 생산성을 높인 비결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뭘로 했냐면 바코드를 단 부품이 라인을 찾아가니까 시간당 생산이 4,000개에서 6,300개로 늘어났다. 무슨 말이냐? 화장품 용기 만드는 연우라고 하는 회사인가 봐요. 물류와 생산 공정을 스마트화 시켰더니 제품 불량률이 96%나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9,000곳 육박, 원가 줄고 생산성 좋아졌지만 데이터 관리 등 아직 기초 단계다. 제조혁명 스마트 팩토리 2.0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 지난 부품을 버리기도 했는데 자동화 시스템 이후에 선입 선출이 확실해져 버리는 부품 없이 비용이 크게 줄었다. 박스 바코드만 있으면 부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창고에 필요한 인력이 줄면서 기존 창고 인력은 상당수가 품질 관리 업무로 또 옮겨졌고, 스마트 공장 구현으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스마트 공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걱정하는데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고용이 업체당 평균 3명 늘었다라고 좀 약간 불식시키는 내용도 있긴 하네요.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면서는 과거 업무 방식과 새로 바뀐 업무를 병행해 처리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면서 오히려 업무량도 더 늘어난다라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물류산업,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인데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특히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개념으로 좀 시작되고 어떤 개념으로 운영되는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쪽 갈 때 있어서의 이쪽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만났던 분도 제조업 인사팀장 분이었는데 요즘에 공장에 생산직 쪽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대요. 거의 다 자동화되고 있고 또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 여기에는 뭐 아까 보여진 것처럼 매출이 늘어나서 직원들을 더 뽑는다라고 하는 좀 희망적인 기사가 쓰여져 있긴 한데 실제 일자리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11번째 모빌리티 산업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중국 IT 허브 중국 선전의 혁신 거점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이어 두 번째다. 영상인식 AI 자율주행 관련해서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투자 미래차 신기술 선점 나선다. 자, 볼게요. 현대 글로비스 글로벌 혁신센터라고 해서 서울의 혁신 컨트롤 타워 신사업 총괄,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글로비스가 아니잖아요. 현대 모비스잖아. 잘못 나왔네. 그죠? 자, KT랑 그 다음에 혁신과제 5G 기반 커넥티드카,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 차량 내 안면 행동인식 기술,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이라고 하는 혁신과제 갖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모비스가 중국판 실리콘밸리에 통하는 광둥성 선전시에 두 번째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선전의 스타트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M큐브 센터장으로 영국의 박사 출신을 선임했다. 요망한 신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전의 시장 동향 조사부터 스타트업 발굴, 그다음에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 독자적으로 운영 체제를 모집하고 있다.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이번에 신설한 곳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혁신 스타트업을 탐색하게 된다는 내용이네요. KT와 5G 이건 나왔었죠. 이동통신 기반의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 위한 MOU도 맺었고요.
네, 모비스는 AI를 활용한 사물인식, 행동 패턴 분석 기술을 보유한 중국 스타트업에 투자도 했고요. 관련된 내용이네요. 다음에 통신산업입니다. KT 5G 글로벌 세일즈 나섰다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5G 기술을 가지고 뭘 세일즈 할 수 있는지 전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요걸 볼게요. 자, 다양한 B2B 플랫폼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요. 머신 비전이 적용된 5G 로봇, 기업 전용 5G, 해커들이 IoT 기기를 찾을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한 기가 스텔스 같은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실제 5G 그거 구현할 때 현대중공업 요거 했었죠.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 여기서 2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한국 부산 공장 5G 스카이십도 원격 조종했던 그런 사례죠. 단순한 통신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건 새로운 플랫폼이다. 생산성 향상시킬 거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거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네트워크 기술, 또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스마트시티가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니라 어떤 산업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인상 깊네요. 자, 패션 산업, 해외에서도 반한 K-스트리트 패션에서 트렌디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합리적이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인기다. 커버낫 무신사서 3년째 1위다. 준지 고가에도 글로벌 입지. 유럽과 북미 편집샵 130곳 입점이네요. 자, 한국에서 시작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들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독특한 디자인, 콘셉트로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소비자를 사로잡았고 해외에서도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 편집샵, 면세점 등을 통해 입지를 넓히고 있다라고 하네요. 스트리트 패션은 기성 패션과는 달리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느낌을 주는 스타일로 색감이나 디테일에서 독특한 요소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최근 몇 년 사이 럭셔리 브랜드들도 스트리트 패션에 뛰어들며 역설적으로 스트리트 패션은 비싸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모빌리티입니다. 현대랑 LG랑 의기투합했대요. 어떻게 의기투합했냐? 2010년에 HL 그린파워 공동 설립, 전기차 전용의 배터리팩 제조, 최근 3년 새 매출 7.5배 껑충, 현대기아 전기차 생산 증대로 매출 1조 원 돌파도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전세계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그 협력업체인 HL 그린파워 매출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HL 그린파워는 LG 화학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서 전기차용 배터리 팩을 제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에 납품한다. 배터리 팩은 다시 모듈 형태로 현기차의 PHEV 순수 이거 그러니까 PHEV는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전기를 충전하는 그런 하이브리드죠.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 EV에 장착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회사도 뭐 이런 회사가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전기차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니까 관련된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이 회사도 좀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기업 기사라기보단 산업으로 좀 묶으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로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들 그 위주로의 어떤 핵심 사업군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추신담 좀 하는 것 같네요. 약간 좀 기간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기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된 부분은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이제 추신남을 최대한 좀 빠르게 적용시켜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최근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보시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뭐 신문, 그다음 직무 부분도 제가 직업방송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도 있고 그 강의안을 가지고 또 제 방송에서 제 나름대로 또 한번 꾸며볼 테니까 그 부분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방학 잘 보내야 됩니다. 저랑 함께 취업준비 차근차근 한번 잘 해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